21세기 세계 질서의 공식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핵무기가 많은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철칙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불변의 법칙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지하작전실 러시아 최고위급 장성들이 모인 비밀회의에서 나온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 나라가 아니다. 이 발언이 담긴 극비 녹취록이 서방 정보기관에 유출되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핵무기 하나 없는 작은 반도국가 한국이 어떻게 핵 강대국 러시아를 이토록 긴장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버드 최고의 전략 분석가마저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고 고백하게 만든 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조용히 준비해온 태극기 아래 숨겨진 진짜 강자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놀라운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단 해밀턴입니다. 하버드에서 전략학을 가르치죠. 22년간 세계의 군사력을 숫자로 계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만든 모든 공식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 나라를 빼먹었거든요. 브뤼셀 나토 본부 오전 6시 30분 상황실의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서부 전선에서 핵무기 이동 징후가 포착됐죠. 저는 급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 쿠르스크까지 이동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72시간입니다. 저는 단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22년간 제가 만든 전략 효율성 지수는 98%의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폴란드도 독일도 프랑스도 모두 제 계산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한 젊은 장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어떻습니까? 순간 멈췄습니다. 제 모니터에는 동아시아 지역 데이터가 떠 있었는데 한국만 이상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빨간색 경고 신호를 보이는데 한국만 파란색이었죠. 안정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버드 연구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죠. 북한의 도발, 중국의 압박, 러시아의 위협, 그 모든 변수 속에서도 한국의 안정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죠? 미유. 다음 날 아침 학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에서 저는 이상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왜 한국은 항상 조용합니까? 스즈키라는 일본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한국은 그냥 운이 좋은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보호해주니까요. 저는 칠판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지난 5년간의 동아시아 안보 지수였죠. 모든 나라가 위아래로 들썩이는데 한국만 직선이었습니다. 완벽한 수평선이었죠. 운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합니다. 그날 밤 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러시아 정보망에서 입수한 녹취록을 다시 들어봤죠. 체르노프 중령과 이바노프 대령의 대화였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7일이면 충분합니다. 7일요? 끝낼 수 있지만 내일 해시 원해시입니다. 쉥티언, 저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끝낸다. 뭘 끝낸다는 거죠? 한국이 뭘 7일 만에 끝낸다는 겁니까? 모니터 화면에는 한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작은 반도. 남한 면적은 독일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인구는 5,200만. 독일보다 적죠. 그런데 왜 러시아가 한국을 두려워라 합니까? 아니, 두려워하는 게 맞나요? 녹취록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돌렸죠. 체르노프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죠. 한국에 대한 경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의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22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계산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72시간에 돌파한다고 했죠. 그럼 한국은 몇 시간입니까? 왜 7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그것도 러시아 입에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한국의 국방비 자료를 열었죠. GDP 대비 2.6%. 크리토메이엄 독일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지출 패턴이었어요. 핵무기 개발비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었냐면 정밀 타격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무미사일, 청홍방공망, 킬체인 시스템 모두 비핵 무기였죠. 비핵으로 뭘 7일 만에 끝낸다는 겁니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현무미사일 800기, 북한 주요 시설 300여 곳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숫자였죠. 오차 범위는 1m 이내. 1m요. 핵무기는 킬로미터 단위로 파괴합니다. 하지만 정밀 미사일은 미터 단위로 무력화시키죠. 죽이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겁니다.
러시아 녹취록에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일이면 충분합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낸다는 건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막는 걸 말하는 거였죠.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지도 위에 작은 반도가 갑자기 거대해 보였거든요. 조용했지만 무시무시하게 완벽한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일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버드 연구실에서 사흘째 밤을 새우며 한국 데이터를 파헤쳤습니다. 아침 6시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위성 열감지 영상을 분석하던 중이었죠. 한국의 국방산업 단지 7곳이 모두 24시간 불가동 중이었습니다. 창원, 구미, 판교, 대전, 부산 모든 공장에서 붉은 열기가 뿜어져 나왔죠. 한님, 우리 사모님 있어 보고 있어합니다. 전쟁이 임박한 것도 아닌데 왜 밤낮 없이 돌아갑니까? 저는 동료 교수 브라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라운, 한국 방산업체들이 뭔가 이상해. 해밀턴 자네 요즘 한국에 꽂혔구만. 그냥 일반적인 생산 활동 아닌가? 일반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체계적이야. 브라운은 웃었습니다. 한국? 그냥 미국 기술 조립하는 나라잖아.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형 킬체인 시스템의 핵심인 현무 미사일 생산량을 추적했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월 생산량이 12기에서 20기로 늘었더군요. 지난 3개월 동안 말입니다. 왜죠? 북한이 특별히 도발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러시아 녹취록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AI 음성 분석으로 감정 상태까지 파악해봤죠. 한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체르노프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감지됐습니다. 그는 진짜로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7일이면 충분합니다. 이바노프의 대답은 확신에 찼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 뒤에 미묘한 경계심이 숨어 있었죠.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러시아 장성이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을 말입니다. 다음 날 강의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 러시아가 한국을 7일 만에 끝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푼뜨마 싸움입니다. 전하기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요? 한국이 뭔가를 7일 만에 끝낼 수 있다는 뜻이라면요? 그니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스즈키가 다시 조롱조로 말했죠. 교수님, 한국이 뭘 끝낸다는 거예요? 핵무기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800기 정확도 1m 이내, 사거리 800km. 핵무기가 없어도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목표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이 학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북한의 핵심 시설은 300여 곳입니다. 지휘부, 미사일 기지, 통신망 모두 정확한 좌표가 파악돼 있죠. 한국은 이 모든 곳을 동시에 타격할 능력이 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7일이면 끝낼 수 있다는 건가요? 계산상으론 47분입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죠. 그게 진짜 억제력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 해밀턴 교수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혹시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공개 자료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개 자료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능력을 알고 싶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라는 말씀입니까? 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22년간 책상에서 숫자로만 세상을 분석해 왔는데 이제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 모니터 화면에는 한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판문점까지 50km.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경계선 바로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침착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준비 때문이었어요. 완벽한 준비? 그게 7일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서울까지 14시간 비행.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만든 공식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여행이었죠. 한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소음이 소음이 없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흔히구나. 소음이라는 질서가 있었죠.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었어요. 여긴 소음 대신 리듬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죠.
공항 밖으로 나가면서 서울의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흘러가는 차들, 그 모든 게 빨랐지만 급하지 않았어요. 택시 기사에게 물어봤죠. 아저씨, 북한이 가깝다고 무섭지 않으세요? 기사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할 게 없죠.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연구원 김 박사가 저를 맞아주었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하버드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특히 7일 시나리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7일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러시아 정보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 그 이야기군요. 슈웰리네네멀.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7일이면 완성합니다. 그게 저희 시스템이에요. 아, 그 완성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김 박사는 저를 지하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3층을 내려가니 거대한 작전실이 나타났죠. 수십 개의 모니터가 한반도 전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킬체인 시스템의 중추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북한의 모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는 북한 전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사일 기지, 지하 벙커, 이동식 발사대까지 모든 게 표시되어 있었죠.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무 미사일 기준으로 오차 0.02m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0.02m요. 그게 가능합니까? 교수님,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김 박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데키네션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죠. 화면에서 현무 미사일 800기가 동시에 발사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목표물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어요. 소요 시간은 47분입니다. 북한의 모든 핵심 시설이 무력화됩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게 현실이었어요. 그럼 정말 가능하다는 겁니까? 7일 안에? 김 박사가 고개를 젓했습니다. 교수님, 7일이 아니에요. 47분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임, 전쟁은 마지막 선택이니까요. 저희는 억제가 목적이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말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그곳에서 한국군 장병들을 만났죠. 그들의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긴장하지도 않고 방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중령님,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교수님, 저희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정확히 대응하죠. 그 매뉴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70년간의 경험이 만들었습니다. 70년.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이들은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었어요. 매일 준비하고 매일 훈련하고 매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녁에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가족들이 쇼핑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북쪽으로 50km만 가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경계선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요? 참,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애미면 완벽한 준비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호텔 방에서 저는 하버드에 있는 브라운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라운, 내가 틀렸어. 뭐가 틀렸다는 거야? 한국이 미국 기술을 조립하는 나라라고 했잖아. 하나는 좀 그게 틀렸어? 그럼 뭔데? 이들은 기술을 창조하는 나라야.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브라운이 웃었습니다. 해밀턴, 너 한국에 홀린 거 아냐? 홀린 게 아니라 배운 거야.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수많은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러 왔지만 결국 배웠어요.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완벽했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점점 커졌어요. 조용한 나라가 세상을 가장 시끄럽게 흔들고 있었거든요. 나는 한국을 실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험당한 건 저였어요. 하버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포함된 새로운 공식을 말입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22년간 믿어온 공식들이 모두 흔들렸습니다. 첫 강의날 강의실은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교수님, 한국은 정말 7일입니까? 엘리자가 첫 질문을 던졌죠.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47분? 7일이 아닙니다. 47분입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닙니다. 그나 가능성이죠. 그리고 가능성은 준비의 함수입니다. 스즈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요. 스즈키, 방어와 억제는 다릅니다. 일본은 막으려 하지만 한국은 끝내려 합니다. 그 셰너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제 연구실로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죠. 열어보니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화제입니다. 하지만 너무 나아가지 마십시오. 누가 보낸 걸까요? 왜 경고하는 걸까요? 다음 날 학과장 윌슨 교수가 저를 부르더군요. 해밀턴 자네 요즘 강의 내용이 좀 과격한 것 같은데. 과격하다니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사실이라고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하버드는 음모론을 강의하지 않네? 저는 놀랐습니다. 음모론이요? 제가 직접 보고 온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조심하게. 국제관계는 복잡해. 자네 말 때문에 외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한국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왜 과격한 걸까요?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 강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거였어요. 누군가 몰래 촬영해서 올린 것 같았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서더군요.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한국을 인정하네. 미국도 한국 무서워하나? 일본 학생 표정 보소. 그리고 해외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교수 한국 군사력 재평가 주장, 미 학계 한국 과대평가 논란, 동북아 군사균형 재검토 필요성 제기. 학과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부학장과 교무처장까지 함께 있었죠. 해밀턴 온 심각한 문제야. 무슨 문제입니까? 자네 강의 때문에 일본 대사관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한국의 능력을 과장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마시죠. 외교적 파장이 문제라고. 그럼 진실을 숨기라는 말씀입니까? 진실과 외교는 별개야, 해밀턴. 그날부터 저는 감시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강의에 학과 관계자가 참관했어요. 제가 뭘 말하는지 체크하는 거였죠.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싶어 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그렇게 강하면 왜 조용히 있나요? 마이크나 크레나마임 질문이었습니다. 강한 자는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약한 자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가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거든요. 미국은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다른 종류의 강함이죠. 미국은 힘으로 억제하고 한국은 정밀함으로 억제합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학과 관계자가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가망해싱했어요. 왜 강의를 중단합니까? 우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자유는 어디 갔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부적절합니까?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큰 문제가 시작됐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제 연구실 문에 또 다른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놈, 멈추십시오. 저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진실은 누구도 막을 수 없거든요. 설령 하버드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창밖으로 하버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였지만 그날 밤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그들의 조용한 자신감, 완벽한 준비, 그 모든 게 세상에 알려져야 했거든요.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강의는 막혔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길을 찾거든요. 저는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학과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죠. 엘리자, 스즈키, 마이클 3명의 학생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닌,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스즈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샤kin,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본 학생이 제 편에 서다니 말입니다. 스즈키, 괜찮겠어요? 당신 나라에 불리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Your 말은 terrorist이었나요? Sir, 저희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코드 7이었어요. 7일의 비밀을 완전히 파헤치는 게 목적이었죠. 먼저 한국의 실제 군사력을 재계산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현무미사일 800기, 청웅 방공망 12개 포대, 킬체인 시스템 완성도 93%.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 데이터 좀 봐. 마이클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교수님, 이게 뭔가요? 한NN은 한국의 사이버 전력입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사이버 작전 능력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북한의 통신망을 실시간으로 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의 이나, 이게 가능합니까? 이미 여러 번 실증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마다 통신이 끊어진 적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는 거죠. 사이버 공격으로 발사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물리적 타격으로 시설을 파괴합니다. 동시에 말이에요.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북한 주요 지휘부 마비 47분, 통신망 차단 82%, 전력망 붕괴 74%, 미사일 기지 무력화 91%.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스즈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 나라에는 핵 없이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실제로 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그때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 해밀턴 교수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국무부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학생들이 긴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수님, 요즘 하시는 연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이건 학문이 아니라 외교 문제입니다. 동맹국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맹국이 불편하면 진실을 숨겨야 합니까? 그 교수님,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와 학문은 분리될 수 없어요. 제가 보는 현실은 이겁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국무부 요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평가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간 후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히스테닌, 진실은 보호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다음 날 동료 교수 브라운이 저를 배신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겁니다. 하버드 교수, 한국 과대평가로 국제적 논란, 미국 학계, 동북아 군사균형 왜곡 우려, 일본 한국 편향 연구의 공식 항의, 제 연구실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교수님,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나요? 일본을 의도적으로 폄하하신 건가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저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폄하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데이터를 분석했을 뿐입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까? 강하다는 표현보다는 효율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한국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길 이유는 없었어요. 킬체인 KMD, KADX 이 세 시스템이 결합되면 어떤 위협이라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위가 아니라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죠. 그날 밤 저는 지하실에서 학생들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할 겁니다. 진실은 멈출 수 없거든요. 모든 압박을 뚫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하버드 대강당에서 공개 강연을 열기로 한 겁니다. 학과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해밀턴, 정말 하겠다는 거야? 윌슨 학과장이 마지막으로 만류했습니다. 네, 해야겠습니다. 진실은 숨겨져서는 안 되거든요.
강연 당일 하버드 대강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1,500명의 자리가 모두 찼죠. 기자들도 몰려들었어요. 라이브 방송까지 나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던리 리얼캔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오늘 저는 교수로 서지 않습니다. 증언자로 섭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전력 효율성 지수 수정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22년간 틀린 계산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 오류를 바로잡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세계 군사력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3위입니다. 그리고 그건 1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근거는 러시아 자료입니까? 아닙니다. 폴란드가 확인했고 구글어스가 증언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보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위성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들, 정밀 무기 생산 라인, 실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 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퇴면은 대신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무기들을 말이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헤이, 국무부 관계자였어요. 교수님, 방송을 중단해 주십시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멈추고 싶은 건 방송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가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Taste longest remains silent. 난 강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1,50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엘리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스즈키는 깊게 절했습니다. 마이클은 두 주먹을 쥐고 환호했죠. 간견이 끝나고 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교수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준비된 자의 언어입니다. 김 박사 드림. 저는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의 겨울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뉴스 봤어요. 괜찮아요? 위험해 남남. 괜찮습니다. 오히려 후련해요. 니스 마음에 믿어인도. 이신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놓고 하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나네를 모르고 있을 보이노. 하나월 하지만 쓸땐 후회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한 걸 후회할 순 없거든요. 다음 날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강연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각국 언론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학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숫자에 가려진 진실을 본 거였거든요. 밤늦게 연구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7일의 비밀을 풀었다. 그리고 알았다. 그건 시간의 단위가 아니라 의지의 속도였다. 하버드 강연 이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었어요. 강연 영상이 유튜브에서 20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교수 한국을 전략 3위로 평가, 핵 없는 억제의 시대, 한국 모델 등장, 동북아 군사균형 대전 환점. 각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국방부 장관급 브리핑이 열렸어요. 제 강연 내용을 검증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해밀턴 교수의 분석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이었죠. 크라센니, 모스크바는 더 솔직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체르노프 중령의 발언은 사실입니다.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극적인 반응은 폴란드에서 나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우리는 이미 한국의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옳습니다. 이 발언은 유럽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미국이 아닌 한국의 군사기술을 따라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일본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완전한 침묵. 아베 전 총리조차 논평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었습니다. 스즈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일본이 패닉 상태예요. 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고 해요. 무슨 회의를요? 한국 대응 방안 회의요. 저희가 뒤처져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해밀턴 교수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했어요. 한국은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지 않았을 뿐이었죠. 하버드 캠퍼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연구실 앞에는 항상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고요했습니다. 연구실 창가에 앉아서 하버드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진실이 이렇게 고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문득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교수님, 김 박사입니다. 김 박사님, 그 편지 잘 받았습니다.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한국에 오실 수 있나요? 또 방문하라는 말씀입니까? 네, 이번엔 좀 더 깊은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김 박사님, 제가 더 볼 게 있나요? 교수님, 아직 진짜는 못 보셨어요. 진짜요? 그럼 지금까지 본 게 가짜였다는 말입니까? 그날 밤 엘리자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한국 대사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교수님, 한국 대사관에서 왔어요. 공식 초청장이래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중한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 명의였어요. 교수님의 학문적 기여에 감사드리며 한국의 방위 산업을 직접 시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국에 간다면. 엘리자, 이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교수님, 진실은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히을타 셔월데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반쪽짜리 진실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학과장을 찾아갔습니다. 윌슨 교수님, 한국에 다시 가려고 합니다. 해밀턴, 정신 나간 거야, 지금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가야 할 때입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와야죠. 학교에서는 허가할 수 없어. 그럼 개인 자격으로 가겠습니다. 윌슨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밀턴, 자네 정말 고집이 세구만.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22년간 책상에서만 세상을 봤는데 이제는 직접 발로 뛰고 있네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서 구름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래로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이 넓은 바다. 그 바다 건너편에 작은 반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을 바꿀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질서정연한 도시들, 반듯한 도로들, 체계적으로 배치된 공장들, 모든 게 계획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까지 보겠다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이해하고 돌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김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더 진지했어. 나히서니, 교수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 박사님, 이번엔 뭘 보여주실 건가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이번엔 우리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 그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가는 여행 말입니다. 김 박사가 저를 안내한 곳은 서울 남쪽 산속 깊숙한 비밀시설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삼중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지하 10층으로 내려가니 거대한 지하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하하, 이게 뭡니까? 한국의 진짜 심장부입니다. 모든 작전이 여기서 계획되고 실행됩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북한의 모든 움직임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15년 전부터입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만들어졌어요. 그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요. 김 박사는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시뮬레이션실이 나타났어요. 김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장교였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7일 작전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북한 전역에 수천 개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정확한 좌표를 가진 목표물들이었습니다. 현재 추적 중인 북한 목표물은 3,217개입니다. 지하 벙커까지 포함해서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위성, 드론, 인간 정보망, 스월슨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하죠. 김 대령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네나 열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현무 미사일들이 일제히 발사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정확도가 놀라웠어요. 전체 작전 소요 시간은 47분입니다. 하지만 핵심 시설은 7분 안에 무력화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분요? 그게 가능합니까? 김정은의 지하 벙커, 핵시설, 미사일 기지 모두 7분 안에 정리됩니다. 동시 타격이 핵심이죠. 김 박사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의 전체 방어망이 나타났어요. 청홍 방공망, 아이언돔 패트리어트, 3중 방어선입니다. 하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는 게 아니라 추적해서 발사 전에 파괴합니다. 근내있는 킬체인 시스템이죠. 그 순간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북한에서 뭔가 움직임이 포착된 거였어요. 대령님, 평양에서 차량 이동이 감지됩니다. 김 대령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추적 계속하세요. 패턴 분석 시작.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 실제 상황입니까? 네, 저희는 24시간 감시합니다. 화면에서 북한 차량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어요. 30분 후 차량이 일반 도로로 빠졌습니다. 그 우편 위협이 아니었던 거죠. 경보 해제합니다. 매일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저희는 7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의 집중력, 끈기, 완벽함, 모든 게 압도적이었어요. 시설을 나서면서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아시겠죠? 7일은 준비의 기간이 아니라 결심의 기간입니다. 결심의 기간이요. 네네, 듀라스. 저희는 언제든 결심만 하면 됩니다. 준비는 이미 끝났거든요. 이건 군대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맞습니다. 저 머니캔 러너, 곤내낀 교수님이 이해하셨네요. 하버드로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실판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The Silent Giant, 사우스 코리아. 새 학기 첫 강의,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나라의 이야기를요. 헤이스키릭 엘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야, 교수님, 이제 어떤 나라입니까? 헤기난 한국입니다. 이게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합니다. 침묵은 그들의 언어였고 완벽은 그들의 문법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22년을 계산했었습니다. 하지만 단 7일 만에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위마셔, 한국은 전쟁의 나라가 아닙니다. 준비된 평화의 나라입니다. 조용한 거인, 그것이 제가 찾은 진실입니다.